자, 이제 트랙 C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1에서는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기획한 에듀테크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비대면 시대 표준의 중요성과 또 국내외 에듀테크 표준화 방향에 대해서 두 분의 강연자가 이번 세션을 채워주실 텐데요. 한국교육정보표준화전문위원회 곽덕훈 위원장님과 그리고 에듀테크 글로벌 컨소시엄인 IMS 글로벌의 랍 아벨 대표님을 이번 세션에 모셨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실시한 이 원격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요구 사항 분석을 통한 에듀테크 표준화 방향에 대해서 이번 트랙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발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JTC1 SC36 한국전문위원회 곽덕훈 위원장님께서 이 비대면 학습 시대에 있어서 에듀테크 표준화의 방향과 기술 전망 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좀 부제가 ISO, IEC, JTC1, SC36에 주안점을 두어라는 이런 부제까지 붙여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 글로벌 디지털 기반 교육 기업인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부회장이시고요.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와 또 캐리스의 원장 그리고 EBS 사장을 지냈으며 한국의 에듀테크 관련 국제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많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녹화한 영상, 강연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으로 강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ISO, IEC, JTC1, SC36 코리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덕훈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비대면 학습 시대에 있어서 에듀테크 표준화의 방향과 기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SO, IEC, JTC1, SC36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으로는 에듀테크 표준화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JTC1, SC36의 현황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에 있어서 에듀테크 표준화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왔고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에듀테크 표준화를 위한 바람직한 전략들에 대해서 한국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듀테크 표준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에듀테크 표준화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에듀텍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도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정보통신 기술 발전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의 변화와 기술적 변화가 우리가 결합이 됨으로써 에듀테크 배경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라는 것은 어떤 교육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교육의 수월성, 그다음에 교육의 미래 발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에듀텍을 위한 어떤 이슈들은 무엇인가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듀텍과 관련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교육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온라인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제반 에듀테크 법과 규정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듀테크 표준화인데 이 표준화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협력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더 밝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는 주로 표준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그러면 스탠다드, 표준과 스탠다디제이션, 이 표준화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은 우리가 어떤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공인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문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탠다디제이션은 어떤 거냐? 표준화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사양이나 혹은 다른 정밀한 어떤 기준에 의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표준화의 결과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에듀테크 표준화는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듀테크 구성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기타 네트워크 등을 포함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솔루션에는 플랫폼과 저작 도구가 중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뒤에도 이 내용이 좀 설명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로 접근성, 두 번째로 상호 연결성, 세 번째로 상호 호환성, 네 번째로 상호 운영성, 다섯 번째로 재사용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스트 다운, 경비를 절감시키고 자원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서비스 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표준화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에듀테크 표준화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에듀테크 표준화 요구사항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에듀테크 표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을 통해서 우리는 뭐든지 그 어떤 교육적 구성 요소를 쉽게 찾아가고 접근할 수 있다. 즉 먼 위치로부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 운영성입니다.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위치나 한 시스템에서 개발된 교육적 요소들이 호환되는 다른 시스템에서도 큰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은 호환된 플랫폼에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비용을 들여서 다시 설계하거나 재구성 혹은 다시 코딩하지 않고 기술적 어떤 진화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쓰는 것을 다음에도 큰 변화를 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재사용성입니다. 재사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적 구성 요소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텍스트에 우리가 결합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적응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을 개인이나 기관의 어떤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이 에듀텍 표준의 어떤 요구사항이 되겠고 다시 말해서 에듀텍 표준의 어떤 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정리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앤드 스탠다드, 그래서
어떤 사양 혹은 규격이라고 하죠. 사양과 표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양이라는 것은 규격이라는 것은 컨소시엄에 의해서 생성된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표준 스탠다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디주얼리라고 해서 공적 표준, 디팩토라고 해서 사실상 표준입니다. 그래서 공적 표준은 그 공인된 표준 개발 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디주얼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팩토는 어떤 기업들 차원에서 많이 접근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커뮤니티의 어떤 의견 일치에 의해서 선택된 어떤 사양이다,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기구로서는 AICC,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 SIF, ADL, 스콤을 만든 ADL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된 표준 개발 기구로서는 IEEE LTSC, 그 다음에 뒤에 설명이 될 ISO IC JTC SC36이 있고요. CEN ISSS, 유럽의 같은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듀테크 표준화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원 메타데이터, 즉 어떤 자원을 쉽게 찾고 또 연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잘 구축하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서비스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학습 분석이 중요시 되는데 이 학습 분석 분야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중간에 와서 보면은 학생 관리,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앤 애세스먼트라고 해서 학생 관리와 평가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부분을 보면 디지털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저장소에 대한 표준도 중요시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려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에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IoT라든가 AI라든가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은 어떤 특정 기구 하나만이 단독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관끼리 상호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데 지금 에듀테크 표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구들은 조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지금 이 장표와 다음 장표 두 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구의 에듀테크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즉 웹사이트 주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 주소는 경우에 따라서 좀 바뀌는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활발한 것이 뒤에 설명이 될 밑에서 두 번째 ISO IC JTC SC36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도 마찬가지로 W3C라든가 DLF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에듀테크 그 표준을 추진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 이 레퍼런스에 있는 웹사이트를 찾으셔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2로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ISO IC JTC1 SC3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SO IC JTC1 SC36의 표준화 범위와 그다음에 비전,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표준화 스코프와 목적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범위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러닝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는 이걸 LET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에듀케이션
트레이닝을 위한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서 표준화를 해나가는 것이 SC36의 스코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C36의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고품질의 IT 엘리트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든 표준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IT 엘리트 표준에 있어서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ISO, IEC, JTC1, SC36의 구조를 보면은 그게 JTC1은 ISO와 IEC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SC36을 포함해서 JTC1, 즉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1에는 여러 개의 서브 커미티가 있습니다. SC36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SC42,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분야가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SC36도 우리가 보면은 첫째로 이제 여러 나라들, 내셔널 바디라고 하는데요. 약 현재 46개 내셔널 바디들이 참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워킹 그룹을 보면은 크게 이제 워킹 그룹과 에드학 그룹, 어드바이저 그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워킹 그룹 1 같은 경우는 용어가 되겠고요. 워킹 그룹 3는 러너 인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워킹 그룹 2가 지금 안 보이죠. 워킹 그룹 5, 6도 지금 안 보이죠. 이것들은 그동안에 추진된 표준화 작업들이 다 완료된 워킹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새로 할 때는 워킹 그룹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워킹 그룹 8이 바로 러닝 어널리틱스 인터폴러빌리티, 그러니까 학습 분석 상호 운영성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워킹 그룹 8으로서 활발히 운영되었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면 어드바이저리 그룹 1과 어드바이저리 그룹 2가 있습니다. 이 1은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2는 새로 떠오르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G라는 건 스터디 그룹이 되겠고요. 에드학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임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AHG5,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표준을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CG라고 해서 각 워킹 그룹이 표준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어들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터미널로지 코디네이션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런 교육 에듀테크, 지금 교육정보 표준을 이끌어가는 기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하고 ISO, IEC, JTC1, SC36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사실상 표준, 그러니까 디팩토를 중심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고, 오른쪽은 공적 표준이죠. 그러니까 디주얼이라는 공적 표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사실상 표준을 보면은 현재 약 25개 국가가 관계하고 있고 571개의 멤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200개의 어떤 그 사실상 표준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그 공적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지금 멤버십 국가가 약 46개 국가가 있고, 크게 이제 피멤버 21개국과 오멤버 25개 국가. 그러니까 피멤버는 파티시페이팅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하고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오멤버는 observer 멤버가 되겠죠. 한국은 지금 피멤버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지금 공적 표준을 51개를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기관들끼리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SO, IEC에 내부적으로 협력하는 기구와 외부적으로 협력하는 기구나 위원회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협력하는 그 기구와 관련돼서는 지금 JTC1, SC32, 34, 그다음에 SC41, SC42, 42가 Artificial Intelligence죠. 그다음에 41 위에 있는 건 IoT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을 지금 관련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표준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협력기관으로서는 AUF라든가 인포텀이라든가 그다음에 IEEE, LTSC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그 내부 외부 협력 위원회나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가셔서 SC36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SC36과 관련해서 P멤버 국가나 O멤버 국가들도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협력 기구, 협력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일반적인 그 스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를 만드는 과정과 TRTS를 만드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내셔널 바디입니다. 그 내셔널 바디가 NWIP, New Work Item Proposal 혹은 줄여서 NP라고 합니다. New Proposal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셔널 바디가 어떤 NP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워킹 드래프트, SC36 산하에 있는 워킹 드래프트, 그 다음에 커미티 드래프트, DIS,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 다음에 IS,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이렇게 가는데 최종적으로 IS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FDIS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그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DIS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을 때 FDIS 가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친 뒤에 IS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R, 테크니컬 레포트나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마찬가지로 워킹 드래프트를 거쳐서 DTR과 DTS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이런 스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준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래너리 미팅 혹은 워킹 그룹 미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과거에는 1년에 3월, 9월에서 2번씩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좀 1년에 한 번씩 만나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 9월 24일에서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시차가 있어서 26일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이제 크게 오프닝 플래너리 세션하고 클로징 플래너리 세션으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이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각 워킹 그룹이나 이제 애드학 그룹 혹은 어드바이저리 그룹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요. 이번에는 특히 그 SC36 의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래너리 미팅과 관련해서 한국 이 SC36이 처음 열린 플래너리 미팅은 2000년 3월에 영국 런던에서 열렸어요. 여기는 저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열린 미국 세도나라는 데서 열린 두 번째 플래너리 미팅부터 참석을 했고요. 그 뒤에 2003년도 서울, 2008년도 제주, 2012년도 부산, 2018년도 대구 이렇게 해서 한국은 4번에 걸쳐서 플래너리 미팅을 유치해서 우리가 교육정보 표준을 주도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어서 표준화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화를 논하기 전에 한국에 있어서 에듀테크 어떤 정책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듀텍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에듀텍을 통한 그 인적 자원 개발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과 어떤 경력 교육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들어와서 엄청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구성원들의 스킬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리스킬이다 혹은 업스킬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통해서 지역 통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민자 등에 대한 어떤 그 격차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에듀텍을 통한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세계의 모든 사람의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서 에듀텍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어떤 국제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듀텍 표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 교육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질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이런 에듀텍 정책 과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현재 이런 표준화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즉 캐리스는 표준개발협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KS도 지금 교육 관련 KS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S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ISO, IC, JTC, SC36 코리아의 서로 그 협력하에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SC36 코리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리안 내셔널 미러 커미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들은 산업체에서는 국제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겠고 정부 차원에서는 만들어진 표준을 채택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적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표준들을 적용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캐리스가 아무튼 중심을 이루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에 의해서 많은 그 국제표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한국이 큰 역할을 했던 표준화 활동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러닝 에듀케이션 트레이닝에 있어서 용어에 대한 표준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너너 모빌리티 어치브먼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콘텐츠 패키징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이 큰 역할을 한 것이 메타데이터 for learning 리소스입니다. 교육자원 메타데이터 표준화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서 퀄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나 보증과 관련된 표준을 만드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곱 번째에 가서 가상이나 혼합 현실의 그 교육적 활용을 위한 표준도 주도적으로 한국이 추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그 분석 상호 운영성을 위한 표준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분야는 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장표를 통해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교육정보 표준을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가, KS 표준을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가, 지금까지 총 31개의 교육정보 관련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그 표는 한국이 만든 KS, 즉 KS의 대표적인 몇 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드 데이터 프로파일 포 어치브먼트,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포 러닝 리소스, 그 다음에 러닝 어널리틱스 인터오퍼러빌리티 중에서 레퍼런스 모델,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이 이제 ISO에 준해서 KS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정보 표준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왼쪽은 이미 IS 국제 표준이 된 것을 KS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합화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IS 표준에 부합되는 KS 표준을 지금 만드는 것을 지금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
학습 분석 상호 운영성에서 파트 1은 이미 했기 때문에 파트 2의 시스템 리ኳ이어먼트, 파트 3의 가이드라인스 포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 파트 4의 프라이버시 앤드 데이터 프로텍션 팔리시, 이것을 지금 KS를 만들 계획이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지금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 결국 말해서 용어들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교육정보기술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2010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좀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4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그 글로벌 차원의 교육정보 표준, 즉 에듀테크 표준과 국내 차원에서 에듀테크 표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에듀테크 표준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직한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결국 정부 관점에서, 우리나라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정부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나 프로덕트 지원 시스템의 어떤 확립 체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듀테크의 그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듀테크 표준의 국제 협력이 굉장히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는 사전 이런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교육에 접목시키면서 이걸 표준화로 이끌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6번도 5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IoT, AI, 그린, 빅데이터, 그린 ICT, 빅데이터,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의 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특히 요즘에 비대면 어떤 학습이나 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자원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그 자원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바람직한 전략으로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듀테크 표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비대면 학습 시대에 있어서 에듀테크 그 표준화의 어떤 방향 그리고 기술적 그 어떤 전망에 대해서 다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간이 많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좀 더 깊은 내용은 여기에 좀 제시된 장표들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더 내용을 저와 같이 논할 내용이 있다든가 정보를 교환할 내용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덕훈 위원장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방안들 그리고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에듀테크 표준화 개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필요성 저도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도 짚어주셨고요. 한국의 에듀테크 표준화 증진을 위한 전략까지 정말 넓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훌륭한 강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캐리스 세션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강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MS 글로벌의 롭 아벨 대표님께서 코비드-19 전후로 달라진 교육, IMS 글로벌
이 IMS 에듀테크 표준화 단체이죠. 이 기술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롭 아벨 박사는 교육공학의 혁신과 상호 운용성 실현을 추구하는 선도적 협업 조직입니다.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 IMS 글로벌.org와 원 에듀테크 파운데이션 oneedtech.org CEO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롭 아벨 대표님께서는 시차로 인해서 강연 내용 사전에 녹화를 하셔서 보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강연 영상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제 발표를 듣기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롭 아벨입니다. IMS 글로벌 러닝 컨소시엄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IMS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MS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IMS의 활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 4, 5년 동안 IMS의 활동들이 정말 많이 증가했는데 그때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S는 다양한 조직들과 사람들로 구성이 된 컨소시엄입니다. 교육공학과 교육기술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모인 컨소시엄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육 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이 더 많이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겨나게 되었는데 IMS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S는 디지털 전환 그리고 교육과 학습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교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함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교육의 경험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생태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IMS의 많은 회원 기관들이 함께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첫 번째로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호 운용적이고 신속한 교육 기술 생태계를 만들어서 교육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 그리고 탄력적이고 또 신속한 기술 적용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학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 활용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또 개인 맞춤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학습의 성취를 인정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IMS의 작업을 소개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보여드리고자 해서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IMS가 어떤 기관인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교육 기술 관련된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태계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인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연간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6,48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60개의 교육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3개의 정부 또는 주정부 교육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370여 개의 그 민간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IMS 회원 기관들이 본부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약 25개국에 달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럽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고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IMS는 교육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 또한 지역마다 맞춤받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또 각각의 분야마다 원하는 바 또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맞추면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IMS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시장 중심적인 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 5년 동안 보면 매년 51개의 약 평균 50개의 신규 회원기관들이 늘어났을 정도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한 다음에 회원기관들이 한 50개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매년 50개 회원기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W3WC라고 하죠. 이러한 컨소시엄과 거의 맞먹는 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IMS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IMS가 교육과 또 회원기관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준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개방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인증 활동들을 하고 또 생태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표준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기관들이 또한 IMS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IMS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훌륭하게 유지가 되어 온 것처럼 저희의 커뮤니티는 강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또 높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MS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 혁신이 필요할 때, 교육과 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또 학습 시장에서 기술 혁신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고 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IMS는 다양한 인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력한 테스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IMS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기관들을 뒷받침하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인증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단지 인증 활동을 하는 것에서 또 테스팅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기관들과 IMS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표준을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IMS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24개의 스트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매년 거의 500여 건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노베이션, 혁신 결과물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몇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장표와 그 다음 장표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혁신을 진행을 했던 5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혁신을 진행을 함으로써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원래 1세대 LTI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퀘스천 앤 테스트 상호 운용성이 있고 씬 커먼 카트리지가 있고 캘리퍼 애널리틱스가 있고 원 로스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표에서 보면은 학습 능력과 또 학습 표준 관련된 것, 오픈 배지 버전 2, LTI 어드밴티지 그리고 포괄적인 학습자 기록 등과 같은 이런 혁신이 이루어졌고 이런 혁신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교육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이라든지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MS의 회원기관이든 참여기관이든지 간에 이러한 혁신을 이용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큰 혜택을 받았고 또 표준으로서 인증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행을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간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러닝 임팩트 컨퍼런스를 5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발생을 함으로써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의 러닝 임팩트에서는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에이전시 마스터리라는 그런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율성 그리고 마스터 즉 그런 어떤 완전한 학습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러닝 임팩트 블로그를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러닝 임팩트 블로그에서 이런 구체적인 3가지 주제, 에퀴티, 에이전시, 마스터리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한 바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예정되었던 이 러닝 임팩트 컨퍼런스는 개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웨비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원기관들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해졌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24개 동영상이 현재 업로드가 되어 있고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 IMS 웹사이트 중에서 러닝 임팩트 메뉴를 누르면 이러한 동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것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 토론도 있고 또 고등교육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을 다 보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저희가 텍스트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 요약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동영상을 보지 않고도 전반적인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교훈을 얻었고 아직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완전히 갑자기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며칠 만에 또는 몇 주 만에 온라인 학교, 온라인 개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기관들이 그런 상황에서 뭐 준비가 되어 있든지 되지 않았든지 간에 결국은 온라인 전환을 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결국은 각 교육기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체계를 확장하는 스케일을 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듀테크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꽤 뿌듯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확장성을 담보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성공 요소가 있었다면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들 중에서 디지털 스노우데이 등을 통해서 며칠 동안 학교를 문을 닫거나 아니면 디지털로 학습을 제공을 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사전에 어떤 연습들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즉각적인 온라인 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탄력적이고 또 신속한 기술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능했고 IMS의 회원기관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것이 용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작업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좀 지겨워하기도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기술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학습 또 교육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전략이 모두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육기관들이 이 양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전환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회원기관 중에 하나인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데이빗 구드럼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대학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온라인 전환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IMS 글로벌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IMS가 기여한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IMS 글로벌은 회원기관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회원기관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뿌듯함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10가지 분야를 나열해 본 것입니다. IMS가 앞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년에도 당장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게 될 이러한 10가지 분야 중에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협업이라던가 공감이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을 더 키워주기 위한 기술, 교육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 그리고 교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대해서 늘 언제든지 간에 상황이 바뀌면 즉각적으로 온라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대비가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가도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잘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직면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디지털과 온라인 옵션들을 기꺼이 시도해보고 기꺼이 도전해보고 또 그 경험이 어떠한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만합니다. 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희 회원기관들로부터도 듣는 이야기인데 특히 온디맨드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IMS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특히 팬데믹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적용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IMS의 기여가 컸다는 것입니다. IMS 회원기관들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좀 더 협업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번 팬데믹을 통한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1, 2년간 그러한 고민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술과 관련된 발전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팬데믹 이후까지 생각을 해보면 IMS는 지금 현재 매우 구체적으로 교육과 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3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의 상호 운용성 확보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마 내년 학년부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교육기관들이 또 학습을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속도라든지 상호 운용성 그리고 확장성과 같은 특징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IMS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IMS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또 교육기관들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서비스를 한꺼번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모두 IM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들을 위한 별도의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학습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들입니다. 맨 첫 번째로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교육기술이었는데 두 번째로는 학습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습 전략들과 기술이 잘 접목되게 된다면 학생들이 더 훌륭한 학습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이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인지하고 또 기록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성적표로는 충분하게 학생들이 얼만큼의 학업 성취도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어떠한 학습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상호 운용적인 디지털 기록을 이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저희가 최근에 새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예고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몇 주 내에 혹은 몇 달 내에 소개가 될 것이고 일종의 예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크게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앱 베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즉 앱과 관련된 것인데 많은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다양한 앱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종의 인증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IMS에 앱 베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정보 보안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베팅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정보 보호 관련된 것들을 보장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저희 IMS 회원기관들의 승인을 받아서 앱 베팅 평가 루브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유럽이라든지 이제 특히 유럽에서 GDPR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육기술 전문가들이 케이스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많은 학교 그리고 기업들이 비용 저렴한 방식으로 교육 기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미국의 주 정부에서 이것들을 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각 지역과 또 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케이스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미국의 여러 곳에서 채택이 되고 있고 또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IMS가 최근에 또한 회원 기관들에게 지난 3년 동안 개발을 해왔던 것을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원 에듀텍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 에듀텍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제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 자료가 IMS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 라이브 엔드포인트 제품들에 대해서 IMS 표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정말 전체의 그 교육 기술 생태계의 인증 또 표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통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교육기관들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아주 강력한 IMS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게 상호 운용성에 있어서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주고 그리고 상호 운용성의 그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하게 소프트웨어 상호 운용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아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MS에서는 캘리퍼가 좀 더 쉽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애널리틱스 아키텍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왼쪽에 있는 에듀 API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서 원 로스터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초에 저희가 학생 학습 데이터 모델을 발표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데이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 학습에 대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캘리퍼 애널리틱스가 핵심이 되고 또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대로 IMS에서는 디지털 학습 또 학업 능력 인증 제도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 인증, 디지털 학업 인증 생태계를 만들므로써 다양한 기관들과 또 민간과 또 공공 부분에서 상호 운용적인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학습자 한 명의 개인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증과 또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포괄적인 학습자 기록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독자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운영성이 보장이 되고 또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포괄적인 학습자 기록을 오픈 배지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케이스 표준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 모든 내용들을 연결하고 개별 학습자의 학습 성취의 내용들을 좀 더 호환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IMS 디지털 서밋을 2020년 2월에 개최했습니다. 약 350명이 참여했는데 실제적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오프라인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한 미국의 대학 입학처의 어떤 협회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ACRAO와 함께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IMS의 이런 표준을 채택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질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전에 녹화가 된 영상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간단하게 IMS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IMS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줌에서 실시간으로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웹사이트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스웨이라든지 이니셔티브도 볼 수 있고 또 K-12 디지털 전환 또 고등교육 기관들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개발자들을 위한 리소스와 자원도 제공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IMS에서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IMS 회원기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가면은 러닝 임팩트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온 디맨드 웨비나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저희 연간 보고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IMS는 매년 연간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쿠키 동의를 했는데 이 연간 보고서는 완전히 100% 온라인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클릭을 하면서 다양한 구성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 에드테크 관련된 혁신 내용들, IMS의 최근 활동들을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는 종료를 해서 제 얼굴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 영상 강의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꼭 직접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롭 아벨이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습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롭 아벨 대표님의 강연 들으셨습니다. 캐리스의 지금 세션에서 두 번째 강연으로 들으셨는데요. IMS 국제 학습 콘소시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ims-global.org 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디테일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컨택할 수 있는 루트도 알려주셨으니까 이메일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직접 연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직접 in person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